한수라는 단어는 그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뿐 아닙니다만 맨 앞에 있는 뜻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것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이것 하나만을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함수의 뜻을 알았나요?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이 함수의 집합 사이의 원소 사이의 대응 관계로 인식하면서 그 그래프를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이해했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자, 1번 보면 상수함수의 그래프였어요.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집합이 있고 집합이 있어서 x 집합 그리고 y 집합 정역과 공역 사이에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공역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만 다 짝을 지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함수값으로 선택된 것들이 여러 가지인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숫자에만 모두 다 대응되는 것, 이것을 상수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지금처럼 대응으로 먼저 생각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함수식이 역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어떤 x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함수값이 늘상 어떤 상수시로 일정하다라고 해서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이얘기다. 자, 그럼 상수함수의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외워둘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처음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래, 이 집합을 그래 x, fx의 집합 그리고 그 x는 정의역의 원소야. 자,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 표현하세요. 그리고 여기 공역 표현하세요. 자, 가능하다면 뭐 이러한 색깔 있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색깔 있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상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함수의 그래프이므로 어떤 x의 원소에 대한 것도 다 모두 다 어떠한 c라는 하나의 함수값이 대응된다는 거예요. 나를 집어넣어도 c가 대응된다. 아, 정역에 있는 이 녀석을 집어넣어도 똑같은 함수값이 대응된다. 아, 공역에 있는 원소 중 함수값으로 선택되는 즉 치역에 해당하는 것이 c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이 중에 있는 얘만 대응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상수함수의 그래프구나. 자, 5번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게 상수함수의 그래프니라고 물어보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의 어떤 함수의 부분이 일부분이 상수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 또한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대로 대응시켜서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정역이 x, 공역이 y인데 이게 방금 전처럼 아예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주어진 것이 없을 때는 정역은 모든 실수의 집합 그리고 주어진 게 없을 경우에는 공역 또한 모든 실수의 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뭐 물론 x를 분모에다가 0을 집어넣을 수 없다 해서 집어넣었을 경우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함수값을 정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정역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주어졌을 때는 아까처럼 x 그리고 y, x축과 y축에 있는 모든 실수들이 다 정역과 공역을 나타내게 되네요. 그런데 지금은 정의역을 지금과 같이 x 바 0에서부터 x가 3이라고 이렇게 제한하였습니다. 자, 그럼 공역 y라는 녀석을 y 바 뭐라고 제한했냐면 2에서부터 y는 5 사이의 모든 실수입니다. 자, 정의역과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거나 그것의 부분 집합, 이거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네요. 부분 집합일 경우에는 그것을 지금과 같이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입니다. 자,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든 다 집어넣을 수 있으므로 지금 내가 여기 표현한 것이 무엇이에요? 집합 x의 모든 원소들이 수천만 개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 x라는 집합이에요. 아, 이것 하나의 실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직선이구나. 자, 그럼 y 한번 볼까요? y라는 공역은 2부터예요. 2부터 5까지. 아,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 2.01, 2.05, 2.7, 2.8, 2.9, 3.014, 3.14, 152 파인가요? 자, 그 모든 실수들이 다 지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는 어디에만 표현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데 표현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정역에 해당하는 그것의 함수값이 공역 바깥에 있는 그러한 원소가 대응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은 함수도 아니고 대응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럼 이 집합에서 이 집합으로 원소들을 하나씩 짝 지워 표현해주게 되면 그 함수의 그래프는 그 순서상들은 이 좌표 평면 내에 있는 지금 보이는 이 직사각형 내의 점의 집합으로 표현될 겁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 fx, 함수식 fx, x에 대해서 대응되는 함수값을 ax 플러스 b라는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차 함수의 그래프야. 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자, 2x 플러스 3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x를 집어넣어서 x가 1, 2, 3 커져나갈 때마다 y의 값이 20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함수는 사실 두 개의 별량 사이에 증가 감소 등의 그러한 두 별량 사이 양적인 관계를 그 관계를 표현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막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이런 1차 함수의 일부일 거예요. 이 안에서 x가 0에서부터 3 사이 일정한 그려라 이런 것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1차 함수가 지금처럼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된다.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0 집어넣으면 3인데 0보다 조금 큰 거 집어넣으면 조금씩 계속 커져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함수의 대응 관계로 표현해보았더니 x를 다른 걸 집어넣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런 y값들이 대응된다는 뜻이구나. 자, 이렇게 받아들여서 함수의 그래프도 반드시 그 그림 속에 있는 대응 관계를 찾아낸다. 자,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한번 아무 직선이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0에서 3 사이에서 함수로 정의가 될까요? 함수로 정의는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다른 것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런 직선이에요. 0에서부터 3 사이의 정의역에 대응되는 값들을 찾아봤더니 그 값들이 공역 바깥에 있는 함수값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 아닙니다. 정역에서 공역에 있는 원소로 하나씩 대응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생기는 1번과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 이 정역에 있는 원소들 중 어떤 특정한 원소에 대한 것은 보았더니 어디에? 공역 밖에 있는 원소에 대응된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그려지는 어떤 녀석일 경우에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함수가 된 것은 맞습니다. 왜? 0에서부터 3까지에 대해서 각각 대응되고 있는 함수값들이 모두 다 찾아보았더니 공역 내에서만 선택되었어요. 이걸 C역이라고 말합니다. 아, C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구나. 함수의 그래프 상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함수일 뿐 아니라 1대1 함수도 맞나요? 1대1 함수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x값이 다를 경우에는 y값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게 되어 있고 x값이 작아지면 y값도 작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x 하나의 원소에 대해 y가 하나만 표현될 뿐만 아니라 x가 다른 것을 집어넣었을 때는 다른 값을 사용해요. 아, 자, 이럴 때 정의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1대1 함수 무엇이었나요? 정역 내에 있는 서로 같지 않은 두 개의 원소 x1, x2가 서로 다르다 이면 이 이면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아,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아, 충분 조건이에요.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함수값도 서로 같지 않게 된다. 이것이 1대1 함수고 이것에 대한 대우를 우리 학습 공부와 명제대로 표현하면 fx1 이꼴 fx2 이면 x1과 x2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대우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뒤로 보아도 어떤 하나의 y값에 대하여 x값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x1과 x2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대1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고르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함수값마다 모든 원소마다 함수값이 공역 내에서 하나씩만 결정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버티컬 라인을 지금처럼 수직으로 선을 그어보게 되면 하나씩만 만나고 있는지 보면 돼요. 하나씩 만나지만 여기서 뭐가 문제였던 거야? 공역 바깥에 있는 원소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었어.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1대1 함수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런 선을 그어서 표현해보면 됐어. 이렇게 했을 때 여러 번 만나 되신가요? 뒤로 보아도 어떤 하나의 y값에 대하여 x값은 충분 조건이에요.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함수값도 서로 같지 않게 된다. 이것이 1대1 함수고 이것에 대한 대우를 앞서 공부한 명제대로 표현하면 fx1 이걸 fx2이면 x1과 x2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대우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뒤로 보아도 어떤 하나의 y값에 대하여 x값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x1과 x2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대1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고르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함수값마다 모든 원소마다 함수값이 공역 내에서 하나씩만 결정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버티컬 라인을 지금처럼 수직으로 선을 그어보게 되면 하나씩만 만나고 있는지 보면 돼요. 하나씩 만나지만 여기서 뭐가 문제였던 거야? 공역 바깥에 있는 원소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었어.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1대1 함수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런 선을 그어서 표현해보면 됐어. 이렇게 했을 때 여러 번 만나는 녀석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건 x1과 x2가 서로 다른데 함수값은 같아져 버렸잖아. 1대1 함수가 아니야. 이것도 한 번씩만 만나야만 1대1 함수가 돼. 그래서 이것은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x가 커지면 그것에 대해서 나도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혹은 내려오고 있다 하더라도 x값이 다르면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함수값이 서로 같으려면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가 없고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무조건 하나만 대응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까지 맞아요. 그러나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역과 치역이 같지는 않으므로 공역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2에서 5까지의 모든 실수의 집합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대응되었습니다. 나머지가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후에 공역과 정역을 뒤집어서 이거 만약에 공역에 있는 원소들로부터 정역에 있는 원소들을 반대로 대응시킨다고 생각해보면 지금과 같이 대응되면 이 녀석들에 대한 대응될 값은 없네요. 이 안에 있는 녀석에 대한 건 대응될 x값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조심해서 공부해야 된다. 최근 이와 같은 함수에 대한 부분이 문과에서 직접 출제 영역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번 개정부가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간접 출제 영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과 수능 문제, 이과 평가 문제 등에서 이런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뒤집어서 역함수가 존재하니 안 하니라는 부분이 바로 다음 단원에 배우는 부분입니다. 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에 해당 문제입니다. 이것은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후에 공역과 정역을 뒤집어서 이거 만약에 공역에 있는 원소들로부터 정역에 있는 원소들을 반대로 대응시킨다고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2에서 5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 여러 번 만나는 녀석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건 x1과 x2가 서로 다른데 함수값은 같아져 버렸잖아. 1대1 함수가 아니야. 이것도 한 번씩만 만나야만 1대1 함수가 돼. 그래서 이것은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x가 커지면 그것에 대해서 나도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혹은 내려오고 있다 하더라도 x값이 다르면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함수값이 서로 같으려면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가 없고 함수값이 서로 같으려면 무조건 하나만 대응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역과 치역이 같지는 않으므로 공역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2에서 5까지의 모든 실수의 집합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대응되었습니다. 나머지가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후에 공역과 정역을 뒤집어서 이거 만약에 공역에 있는 원소들로부터 정역에 있는 원소들을 반대로 대응시킨다고 생각해보면 지금과 같이 대응되면 이 녀석들에 대한 대응될 값은 없네요. 이 안에 있는 녀석에 대한 건 대응될 x값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조심해서 공부해야 된다. 최근 이와 같은 함수에 대한 부분이 문과에서 직접 출제 영역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이번 개정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간접 출제 영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과 수능 문제, 이과 평가 문제 등에서 이런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뒤집어서 역함수가 존재하니 안 하니라는 부분이 바로 다음 단원에 배운 부분입니다. 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같이 물어본 경우가 최근에 평가 시험 문제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이럴 경우는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차 함수가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다른 것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0에서부터 3 사이에 있는 이러한 정의역과 여기에 2에서부터 5까지 이러한 공역 원소들이 하나씩만 짝을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 직선으로 표현되는 1대1로 대응되는 것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이렇게 되고 1대1 함수까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직선으로 여기 있는 0에서부터 3까지의 모든 원소에 1대1로만 x1과 x2가 같아지면 달라지면 함수값도 서로 다르게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것의 함수값을 대응시켜주면서 공역과 치역 역시 똑같아지도록 하는 것 방금처럼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x자가 없네요. 지금과 같이 대응될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다 하나씩만 대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역과 치역도 일치합니다. 0부터 3까지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어서 2부터 5까지 모든 실수를 다 함수값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겠구나. 0에서부터 3까지 2에서부터 5까지 이 부분 내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만들어도 0일 때 이 각각의 함수값들의 집합을 역시 만들어봤던 치역 역시 공역과 똑같아지고 x값이 커지면 따라 y값은 작아지도록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1대1 함수를 벗어나지 않겠다. 자,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1차 함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1대1 대응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라고 해도 하나씩만 대응되면서 덮치는 거 없게 이렇게도 한 번밖에 안 만나요. 이렇게도 한 번밖에 안 만나요. 근데 그 함수값의 집합으로 여기에 있는 공역과 똑같은 집합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이런 다른 방향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1차 함수만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A가 음수인 경우가 아니라 A가 양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A와 B를 구하는 두 개 이상의 정답이 생기게 되어 있지만 A가 양수인 것,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맞구나, 나는 아니구나 라고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와 어디를 지나는 녀석이어야 되니? 0,2를 지나고 그리고 3,5를 지나도록 하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 0,2에서 벌써 우리 이 함수식에 있는 B의 값을 알아냈습니다. 너는 뭐니? Y축과 만나는 지점 Y 덜평이야. 내가 2면 되겠다. 자, 그 다음은 이거 막 대입해가지고 이거 구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 기울기는 잠깐만 볼까요? x가 얼마 증가할 때? x가 3 증가할 때 y 또한 얼마 증가했으므로 3 증가했으므로 이것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보면 되나요? 1입니다. 그래서 a 이퀄 1. 자, 이렇게 기울기 그리고 지나는 한 점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의 직선이 결정된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후에는 어디에 이용되게 되나요? 미적분에서 공부하게 되는 접선의 방정식 등에서 기울기 그리고 평균 변화율 등을 통해 지금 선생님이 그림 속에서 파악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찾도록 문제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보고 최선의 방법을 통해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무엇인가? 증가하면서 이것이 1대1로 대응될 수 있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되니? 처음에 있던 원소는 어디? 2부터 시작해서 빠짐없이 하나씩 모두 다 대응되어야 되므로 이것이 1대1 대응의 뜻이야. 그래서 나는 집합과 집합 사이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기 위해서 기울기가 1로 y 절편이 2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에 대해서 이번 문제 주어졌던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사실 실수에서 실수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메뉴판에 있는 그 메뉴의 이름, 떡볶이와 그것의 가격 이런 식으로 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합성함수가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역함수가 무엇인지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합성함수가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합성함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두 번 연거푸어서 대응시킨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의 성질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서로 교환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기를 이런 걸 했었네요. 자, 이런 10% 할인이다 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 1,000원 할인이라는 함수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1,000원 할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 10% 할인을 한 것과 10% 할인을 먼저 하고 1,000원 할인을 나중에 하는 것. 자, 여기서 10,000원을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똑같이 10,000원을 집어넣게 되면 그래요. 10,000원을 먼저 10% 할인하면 9,000원이 된다. 자, 거기서 1,000원을 할인하게 되면 8,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합성함수에 의한 결과입니다. 이 10,000원이라는 돈이 9,000원이라는 돈에 대응 그리고 9,000원이라는 돈이 8,000원이라는 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여러분이 뭐 인터넷 주소를 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숫자를 선택했더니 그 숫자에 맞는 무엇인가 메뉴가 결정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10,000원을 집어넣게 되면 이번에는 똑같은 함수 두 개를 합성했지만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9,000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거기에서 10% 할인을 하게 되면 900원만 할인하게 되면 8,100원이 됐어요. 둘 다 지금 같은 할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A라는 가게에서 B라는 가격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팔고 있다. 자, 그런데 혹시 여기에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짜리 넣어볼까요? 좀 다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5,000원짜리 넣어볼까요? 다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공부한 합성 함수였구나. 인풋과 아웃풋이 정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함수값 그것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력으로 하는 또 다른 함수였어요. 아웃풋이 다음 함수에 다시 한번 인풋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합성 함수였고 연달아서 지금처럼 대응한 것으로 집합 사이에 이와 같은 매핑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었나요? 첫 번째 자판기에서 나오게 되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 그것이 다음 자판기에 혹은 다음 도깨비 상자에 다시 한번 정력의 원소로 이용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치역은 이 정력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성함수가 정리가 된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와 만만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역함수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함수라는 것이 식을 위주로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몇 문제만 더 풀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함수의 뜻은 두 집합 사이의 대응이었어요. 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거 합성함수인가요? 함수식이 1타식으로 주어져 있나요? F1이니까 1을 넣어야 되나요? 자, 이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그럼 함수의 대응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x에 얼마 정도 집어넣으면 바로 될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F1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값이 3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에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정답은 4인가요? 자, 이게 실시간입니다. 자, 무엇인가 함수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지만 이것이 fx라고 주어져 있지 않아요. 자, 무엇이냐면 어느 값으로부터 3분의 2x-1이라는 값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고 있는 함수값은 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고 x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것에 대응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답이 3이 아니에요. 그냥 잘 보게 되면 여러분 뭐 집합과 집합 사이의 대응이니까 이렇게 표현했나요? 자, 어떤 정역에서 그리고 치역으로 공역으로 지금처럼 함수를 대응시켰을 때 3분의 2x-1이라는 원소에 x 플러스 2라는 원소가 대응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이라는 원소가 어디에 대응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F1이라는 것이네요. 자, 그래서 보았더니 이런 함수 F에서 이게 1이 되기 위해서는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나요?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x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표현해봤더니 4-1 나누기 3, 1이에요. x자리에 2를 대입해서 집어넣어봤더니 1에 대응되는 값이 4다. F1은 4구나. 끝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인풋과 아웃풋해서 지금처럼 무엇이 3분의 2x-1 그것에 대응하는 값은 x 플러스 2. 자, 이것이 바로 함수 f다 이 얘기. fx라는 함수식을 주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막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꼴이지만 합성함수 아직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자, 합성함수, 역함수 이러한 것을 공부한 후에도 똑같습니다. 집합과 집합의 원소 사이의 대응이. 그래서 여기에 x 이퀄 얼마를 집어넣어보게 되면 1을 집어넣어보는 것이 아니라 2를 집어넣어보게 되면 2를 집어넣어보면 무엇이 1이 들어갔을 때 4에 대응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F1 이퀄 4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정답 4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집합 사이, 원소 사이에 대응 관계로 지금처럼 파악한다면 후에 역함수 공부한다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반대 방향 대응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쪽에 4를 집어넣기 위해 x에 얼마를 넣으면 되겠니? x에 2를 집어넣어봤더니 여기에 있는 원소 4와 그것에 역으로 대응되고 있는 딱 지워지는 이 하나에 대응하는 원소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자, 이것 또한 역함수
계산하는 것이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그랬듯이 이것은 함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그 뜻대로 읽어내는 것이 그래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모든 문제들을 식을 중심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공부한 거예요. 자,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요. 그리고 함수 ft의 그래프가 지금과 같이 ft의 그래프가 ft 이게 x가 아니라 t였습니다. y 이퀄 ft의 그래프가 지금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것 보았더니 이것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 ft까지가 x에 대한 계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ft 이것은 상수항에 있는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실근이 몇 개니 어떠니 라는 것은 x에 대해서 근이 몇 개인지를 묻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판별식 분배던 수원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억 연식이 있을 때는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ft의 값이 최대일 때, 자, 이 함수 볼까요? 함수의 그래프 뭐라고 했나요? 지금은 t, ft의 집합입니다. 자,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ft라는 함수 값이 제일 커지는 경우는 여기에 그려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됩니다. 왜? 이때 함수 값이 2로 대응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녀석에서는 만약에 여기 있는 2에 대응하는 함수 값 구해봐라 0입니다.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함수 값 구해봐라 그럼 1이에요. 마이너스 1,1. 이것을 f-1이라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공역의 원소 1 이것을 함수 값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 자, 그렇기 때문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y 이퀄 ft의 그래프가 지금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것 보았더니 이것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 ft까지가 x에 대한 계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ft 이것은 상수항에 있는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실근이 몇 개니 어떠니 라는 것은 x에 대해서 근이 몇 개인지를 묻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판별식 분배던 수원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기억연식이 있을 때는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ft의 값이 최대일 때, 자, 이 함수 볼까요? 함수의 그래프 뭐라 그랬나요? 지금은 t, ft의 집합입니다. 자,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t라는 함수 값이 제일 커지는 경우는 여기에 그려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됩니다. 왜? 이때 함수 값이 2로 대응되어 있으니까. 자, 다른 녀석에서는 만약에 여기 있는 2에 대응하는 함수 값 구해봐라 0입니다.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함수 값 구해봐라 그럼 1이에요. 마이너스 1,1. 이것을 f-1이라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공역의 원소 1 이것을 함수 값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함수 값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 따라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 이러한 값들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또 함수 값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선택돼요. 또 이것이 쭉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동안 x가 0에서 1까지 진행하는 동안 그것에 따른 함수 값 y 값들은 다시 2까지 진행되었다가 다시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함수 값 전체의 집합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만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함수 값으로 선택된 값 중 제일 큰 원소는 바로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t의 값이 최대 1대 이거 뭐 얘기하니? t 이퀄 1일 때 그 최대값은 얼마니? 최대값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ft가 그 ft가 1일 때다. f1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ft의 값이 최대일 때는 ft의 값이 바로 f1이 되어서 2가 됩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냐면 ft의 값이 최대값으로 2가 되었을 때이므로 바로 이것을 의미하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네요. 자, 완전 제곱식이 생각나나요? 아니면 판별식 d가 생각나나요? 이거 4분의 d가 생각나나요? 뭘로 해도 됩니다. 자, 보았더니 어떻게 되나요? 함수 값이 결정나서 이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처럼 숫자처럼 표현이 되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가 될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가장 간편한 것으로 2배 여기 있는 녀석을 b'이라고 한다면 b'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해서 2제곱 마이너스 ac 2를 뺐더니 2가 되어서 0보다 크더라. 또 이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냥 d 해도 돼요. b제곱 4, 46 빼기 4ac 4, 2, 8 했더니 이것도 무엇이 되어서 8이 되어서 0보다 크다. 자, 이 8이라는 것과 2라는 것은 4배의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4분의 d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맞다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자, 그러면 이 ft라는 이 함수 값이라는 녀석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차피 어떤 실수 값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것의 판별식을 한번 4분의 d를 그대로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4분의 d는 그래요. ft의 제곱 빼기 이게 하나의 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b제곱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c에 빼기 ft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그래서 그 ft가 얼마 일대를 집어넣어봤더니 이 일대를 집어넣어봤더니 이게 사실은 합성함수입니다. t가 1일대를 생각해봤더니 그것에 2라는 값이 대응하고 있는 그 2라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또 여기에 어떤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순지 음순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구나. 자, 그러면 중근을 갖도록 하려면 이것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ft의 제곱 마이너스 ft 이게 제로가 되는 경우를 이용해서 의미하고 있으므로 ft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라서 ft가 얼마이거나 ft 이퀄 제로 이거나 ft 이퀄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t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ft가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은 몇 개가 있나요? 여기 그래프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도 공부했던 거네요. 함수값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즉 x축 혹은 t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4개가 있으므로 y값이 즉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것 4번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함수값이 1이 되도록 하는 것은 몇 번 있나요? 여기 이렇게 그어보더니 함수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순간은 마이너스 1에 있고 그러네요. 자, 그다음 여기 어딘가에 있고 여기 어딘가에 있고 해서 x값이 이런 빨간 3개의 값을 갖고 있을 때는 1이라는 함수값이 대응하고 있으므로 이런 파란 4개일 경우에는 그때 함수값이 0이므로 그래서 이 판별식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실수 t는 7개다. 여기는 파란 것 4개, 빨간 것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t의 절대값이 2보다 같거나 크다 1대 t의 절대값이 2보다 같거나 크다 2 바깥에 있다 2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때는 1이라는 함수값이 대응하고 있으므로 이런 파란 4개일 경우에는 그때 함수값이 0이므로 그래서 이 판별식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실수 t는 7개다. 여기는 파란 것 4개, 빨간 것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t의 절대값이 2보다 같거나 크다 1대 t의 절대값이 2보다 같거나 크다 2 바깥에 있다 2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니? t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 자, 이것은 보았더니 t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라는 것은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보았더니 무엇을 뜻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서 t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큰 정역의 원소를 집어넣게 되면 함수값이 모두 음수로 선택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도 더 작거나 했을 때도 0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선생님 뭐라고 읽고 있나요? 수능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던 표현입니다. 절대값 즉 거리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수직선상 거리가 2보다 크다. 자, 이런 원소들에 대해서
경우에는 ft 0보다 작다이나 자 그럼 ft가 0보다 작다이면 이 녀석이 무엇이 된다?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니? 라는 뜻이에요. 오 한번 보겠습니다. ft 제곱 마이너스 ft 사실은 이 ft라는 녀석을 이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이 ft를 하나의 다른 문자로 표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이 지금 판별식인데 이게 k가 0보다 작다이면 이것이 0보다 작아지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보았더니 k의 k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작다. 방금 전에 제로일 때는 지금처럼 보였지만 제로일 때가 아니라 이것이 0보다 작다가 될 경우는 0과 1의 사이범위로 구하면 되네. 사이범위일 때 이렇게 되지. 이것이 0보다 작을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보다 클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서로 다른 주어근을 갖게 되고 이게 0보다 작을 때는 실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냐면 ft와 ft 마이너스 1 이것을 곱한 것이 0보다 크다를 풀이하면 이게 ft가 0보다 작다 또는 ft가 1보다 크다 이것을 의미하겠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반대 얘기가 돼서 틀리게 됐어요. 자 물론 이것이 2차 방정식 단원 그리고 2차 함수 단원 수원에 있었던 그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시엔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공부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를테면 이러한 것에서부터 기본 원리를 모두 다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왜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퀄 2가 이렇게 되므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예요. a제곱 이퀄 2. 자 그래서 이것은 양수의 제곱근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판별식 그리고 근해 공식의 기본 원리를 이용할 수 있었고 또한 여기에서도 잠깐만요. ft라는 것이 지금 여기 현재 y축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ft를 다시 어떤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나요? ft를 어디에 대응시켰나요? ft의 제곱 마이너스 ft라는 어떤 2차 함수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엇인가 여기에 x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대응되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대응되고 있는 이러한 2차 함수에다가 그 정의역에 다시 한번 ft를 집어넣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수1에서 여러분 무엇을 공부했었냐면 실제로는 여기 y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은 걸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자 그런데 이 x에 해당하는 부분에 ft를 다시 한번 합성해서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근이 왜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ft의 집합이 0에서 1 사이니? 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표현했었냐면 0 그리고 1 이 두 개를 지나가는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잖아. 여기서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질 조건은 0과 1 사이에 x가 있어야 돼. 그 x 자리에 ft를 집어넣은 것이므로 ft가 0과 1 사이에 있다 라고 지금처럼 사실 다시 한번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 얘기다. 이게 복잡하게 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목적이구나. 자 여기서 x에 따라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지금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0보다 크도록 하려면 함수값이 0보다 크도록 하려면 1보다 우측에 있는 x값이나 0보다 왼쪽에 있는 x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x 자리에다가 ft를 대입해 놓은 것과 같은 떡볶이와 그것의 가격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을 대응시키면 모두 다 함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지상에서도 내가 처음 보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지금처럼 새롭게 정의된 어떤 것을 그저 1차함수, 2차함수 여러분이 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말로 설명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유명한 것으로 물론 기호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이런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가우스 기호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것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것이 가우스 기호라고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것을 처음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 실수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실수값마다 거기에 그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대응시켜주면 그것이 함수값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실수라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다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3.14159 파이라는 값을 집어넣겠어.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이것보다 크면 안 돼요.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실수값마다 거기에 그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대응시켜주면 그것이 함수값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실수라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다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3.14159 파이라는 값을 집어넣겠어.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이것보다 크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 실수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실수값마다 거기에 그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대응시켜주면 그것이 함수값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실수라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다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3.14159 파이라는 값을 집어넣겠어.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이것보다 크면 안 돼요.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중에 가장 큰 정수가 무엇일까요? 3이 해도 그거보다 크면 안 된다. 팔은 될 수 없으니까 아니 모두가 처음 보는 걸 왜 시험에 되나요? 이 대응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대로 하나씩 해보면서 그 사이에 적응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현대의 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최근 어려운 시험 문제 때는 이와 같이 어떠한 것이 아주 상당히 대단한 것도 있었습니다. 최근 어떤 문과 시험 문제, 수능 문제 21번에 등장했던 표현 중에는 어떤 t, ft에서의 접선 이 y축과 만나는 점 이 원점으로부터 얼만큼의 거리가 있는지 그 거리를 함수값으로 정의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영어도 아닌데 구와 절처럼 보이는 그런 심각한 거대한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함수값으로 정의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래요. 바로 함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의하기 나름 그때그때 하나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개 해보다 보니 자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정의된 것을 보고 지금처럼 하나씩 넣어보다 보니 무엇인가를 대입해서 그 대응관계를 표현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알게 된 어떠한 규칙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발견이라고 하고 규칙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발견적 추론이라는 것 수능 시험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해본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알았어 이거 소수 더림 기호야. 소수 부분은 그냥 모조리 다 버려버린대. 7보다 조금 크더라도 f 7.1도 그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7이야. f 7.99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크면 안 되니까 8이 안 되니까 7이야. 그래서 소수 부분 관계가 없어 그냥 다 버리는데 가우스 기호 소수 버림 기호다라고 내가 다르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소수 부분을 버려서 fa 이퀄 5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녀석이어야 될까요? 5여도 되고요. 5.1이어도 되고 5.01이어도 되고 5.9여도 되고 5.99여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된다.
F 중 여기에 x가 있으면 x2 변형되겠다. 자, 이것이 큰 거예요. 그거나 같은 수준. 로 한 번에 로. 자, 그 다음은 1부터 2 사이에 있는 1보다 작거나 크고 x가 1보다 작거나 크고 2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모두 다 그때는 함수값이 무엇으로? 함수값이 모두 다 1이라는 상수함수로 정의가 되므로 1부터 2 사이에서는 지금과 같이 1에서 2 사이 모두 다 1이라는 함수값에 대응되도록 하면 되겠다. 자, 이러한 것을 반복해 나가면 2와 3 사이에서는 모두 다 2에 대응되고 3과 4 사이에서는 모두 다 3에 대응되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였을지 몰라도 치역은 지금 현재 무엇이 되었구나? 모든 정수의 집합이 되었습니다. 중력은 모든 질소의 집합이라고 정의했으나 지금처럼 되군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가우스 기호라는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함수의 대응 관계로 지금처럼 해석해 주는 게 좋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 결과만을 물어보는 것이 수능이 아니라 수능에서는 그 각각의 자주 나왔던 소재에 의한 기호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했던 것을 통해 집합 사이 대응 관계를 통해 그것을 차분하게 살펴보았는지 그것과 관계되고 그것이 유리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 이퀄 x-1 플러스 ax 플러스 1 이것이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어요. 그 1대1 대응 아까 했으니까 해볼만 할 것 같아.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지금 x에 대한 것도 어떤 것도 주어져 있지 않고 y에 대한 것도 어떤 것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력과 치역은 모두 모든 실수의 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서 1대1로 대응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지? 라는 것인데 여기에선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어요. 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절대값 기호는 절대값 a라는 것은 어떤 경우엔 a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마이너스 a가 되기도 해. 그러고 보니 이것도 좀 함수 표현이야. a라는 녀석이 있었을 때 그냥 a로 대응시켜주면 되는 것은 0보다 작거나 클 때는 그 절대값이 그냥 그거야. 근데 a가 0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그것의 절대값은 a와 같지 않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야. 이 마이너스 이거는 무엇이구나? 음수니까 양수가 다르려. 이렇게 기억하면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것은 1차 함수 식이니까 그 1차 함수 식이 어떤 경우에는 x-1이 0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이 절대값 기호가 그냥 x-1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x-1이 음수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x에 대한 함수값을 뭐라 정의해야 되냐면 그냥 이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x-1입니다. 왜? 이것이 음수니까 양수가 되어야 돼요. 지금처럼. 자, 이 절대값 기호는 지금처럼 어떤 정의역에 따라 정의역이 x가 1 이상인 경우와 정의역에 있는 원소 중 x가 1이 안 되는 것들의 집합 1 경우에 대해 대응되어야 되는 함수값에 대한 식이 달라. 이것은 a 플러스 x, a 플러스 1의 x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냥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x 그리고 ax, a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었습니다. 자, x 값의 범위에 따라 지금처럼 대응되어야 될 함수식이 각각 1차 함수인데 그 1차 함수가 두 개가 서로 달라요. 함수식이 범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대응 관계도 있을 수 있는 그것 또한 함수입니다. x를 1보다 같거나 큰 것은 이거에 대응시켜주면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거에 대응시켜주면 그게 함수값이에요. 그 다음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함수의 그래프 표현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이상하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1인데 자, 여기도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 여기도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에요. 1 집어넣었을 때 어떤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대응 관계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봐봐. x가 1보다 같거나 큰 집합 정력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런 집합 내에서는 기울기가 어떻대? a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대.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a 플러스 1x라는 것이고 원점을 지금처럼 지나가는 어떤 이런 그래프겠네요. 그래서 공역의 이 부분에 대응되고 있겠네요. 자,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런 걸 그려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여기랑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만나면 그럼 x값이 다르면 그거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서로 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어떻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x1과 x2가 서로 다른데 fx1과 fx2가 같아 보이잖아. 지금 1대1 함수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보겠습니다. 너에 대응되는 것이 이제 어디를 채워줘야 되나요? 이 공역의 남은 범위를 채워줘야지. 이거에 대응되는 함수값들이 만약에 위에 또 똑같이 있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y값 하나에 대해서 두 개가 만나버려. 그럼 1대1이 아니야. 너랑 너에 대해서 같은 값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 거네요? 이쪽이 증가하고 있었으면 이쪽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야 된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물론 아까보다는 기울기가 작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되어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치 무슨 1, 3, 4분면처럼 보여지나요? 자, 지금처럼 정역의 어떤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함수값에 존재하는 범위 함수값의 집합, 치역입니다. 레인지입니다. 이것이 최근 수능 문제에서 불필요한 계산을 최소화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종합적 사고 속에 포함된다. 함수가 지금 무언가 어디 1, a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이게 사실 지금처럼 1, 4분면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조차 잘 몰라. 근데 그보다 우측과 그보다 좌측이 기울기가 서로 다른 직선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쪽에서 증가하고 있었다면 이쪽에서 뭐 증가해서 공역의 일부 그리고 공역의 일부를 채워서 1대1 대응을 만들게 되느냐, 혹은 이쪽에서는 양수의 기울기인데 이쪽 왼쪽에서는 어떤 기울기가 되어버려서 음수의 기울기가 되어버려서 잠깐만 이것에 대해 대응되는 함수값의 집합이 이건데 이번에 x에 대해서 1보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 대응되는 집합을 보는데 그것도 또 이거야. 방금 전에 이쪽을 한번 선택했던 것 같은 걸. 이런 녀석은 2번 대응되고 있어.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처럼 꺾여 올라가고 있거나
a,1이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은 좀 다르더라도 a,1을 기준으로 지금처럼 증가하고 있거나 a,1을 기준으로 지금처럼 감소하고 있어야 그래야 계속해서 증가 또는 계속해서 감소해야 이쪽 정역에 해당하는 함수값의 집합과 이쪽 정역에 해당하는 함수값의 집합이 겹치지 않습니다. 자, 이쪽 정역의 함수값의 정역의 원소들에 해당하는 함수값의 집합과 이쪽 정역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함수값의 집합 y축으로 표현되거든요. 아, 그게 겹치지 않고 지금처럼 능력과 치역 모두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이제 계산하겠어요. 자, 너와 네가 둘 다 양수인 경우와 너와 네가 둘 다 음수인 경우만 됩니다. 하나 용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상수함수의 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쪽에서 1대1이 아닌 녀석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든. 어느 쪽에서든 이러한 것이 나오면 그것은 벌써 1대1 대응이 될 수 없네요. 아, 그러면 내가 0보다 크려면 나는 0보다 크면 돼. 나는 사실 a가 -1보다 크다를 얘기하고 나는 a가 1보다 크다를 얘기하고 자, 두 개를 둘 다 표현했을 때 a가 하나는 1보다 크다이고 하나는 -1보다 크다이고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집합과 명제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것만 만족하게 되면 이건 자동으로 만족해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구해주면 되네요. 자, 여기에서는 그래 a가 -1보다 작아, a가 1보다 작아, 뭐가 더 어려운 조건이? 그래, -1보다 작아지니까 더 어려워. 그거 하나는 충분히 너는 만족하게 돼 라고 해서 친구와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실수 a의 값의 범위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이것 또는 이것일 경우 1,a 플러스 1을 지나서 어떤 그래프가 되는지 여기에 어떤 이런 범위 속에 있는 아무 a의 값을 하나 집어넣어서 그 그래프를 범위별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새롭게 정의됐습니다. 역시. 자, 그래서 함수하면 어려운 식이나 아니면 그림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선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어떤 대응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소 사이의 대응.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en)이라는 것은 fn과 같대요. 그리고 f(en-1)은 n과 같대요. 자, 어떤 홀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테면 우리에게 f33을 구해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바로 이러한 대응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en-1이라는 것을 넣으면 n에 대응된다. 인풋과 아웃풋이 바로 함수였습니다. 자, 그럼 인풋이 얼마여야 되나요? 33이어야 된다. n이 얼마인 경우인가요? n 이퀄 17인 경우다. n이 17일 경우에는 내가 33이에요. 그럼 내가 17이네요. 자, 33을 인풋 집어넣으면 무엇이 아웃풋 17이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함수의 대응입니다. 아, 이와 같이 어떤 홀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처럼 그 함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f400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함수가 복잡한 식이나 그림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도록 하는 추론 과정에서도 이 뒤에 있는 수열 단원과 더불어서 친구가 기초적인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f400은 f2n과 fn이 같다고 했으므로 f400은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은가요? 사실 f800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고 f400은 f200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n에 200 넣어보게 되면 이거 f200과 같습니다. 그러면 f200은 또한 f100과 같을 수밖에 없네요. 그럼 f100은 또한 f50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뭐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된 것에서 어떤 함수값들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느냐. 그래, 정의역에 있는 수가 2배로 이렇게 커졌을 때는 그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400에 대응된 함수값 200, 150, f25에 대응된 함수값과 모두 다 같다라는 사실을 지금처럼 찾아냈습니다. 아, 이와 같은 수의 규칙이라던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배열하는 것을 다루는 단어는 바로 이 다음 단어에 쉽고 재밌는 단어로 여러분 공부하겠다. 자, 그러면 이걸 구하는 대신에 이걸 구하면 되겠네. 왜? 홀수에 대한 것은 구할 수 있잖아. 자, f2n-1 이번엔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자연수의 집합에서 정수의 집합에서 정수의 집합 5. 자, 이 무엇을 해주면 되나요? 아, 자연수의 집합에서 2n-1에 해당하는 것은 n과 대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뭐라고 하더니? 아, 내가 25가 되면 n의 값이 13이야. 13이야. 그럼 25에 대응되는 값이 13인 것을 찾은 거야? 되었습니다. f2n-1이 fn이라고 했으므로 f2배 얼마? 13 곱하고 빼기 1 한 것은 f13과 f13이 아니라 n이다. 이거 그냥 n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13 같다라고 지금처럼 야, 얼마를 집어넣으면 25를 집어넣으면 13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함수입니다. 자, f400의 값 13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새롭게 정의되었을 때는 그저 여러분이 그 집합 내에서 이 대응 관계에 짝을 맞춰주면 돼요. 지금처럼. 왜? 짝 지워주는 것이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 집어넣었을 때 그것의 대응이 하나밖에 없어. 이 관계를 만족하는 것 25와 13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짝 지워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함수 다음에 더 본연에 대한 것으로 기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6번 보겠습니다. 자,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 fx가 역시 함수 식은 주어져 있지 않네요.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걸 만족시킨다. 어떤 표현인가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것을 성립시킨다. 아, 역시 수1에서 앞서 공부했었던 표현 속에 있는 항등식 관련 표현이다. 함수에 대한 정보가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말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5번처럼 여러 가지 조건의 제시형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1번처럼 어떤 말로 주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6번처럼 그 함수에 대한 정보가 다른 단원에 있었던 항등식 등의 표현을 통해 그 식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더라. 아, 항등식. 그래? 그 배수 이론 수치 이런 거 공부했잖아. 그런데 이런 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 항등식이 어떤 단원이 있었나요? 다항식 단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항식에서 각각의 차수에 대한 모든 개수가 서로 같아야 그것이 항등식이 된다는 것인데 눈 씻고 보아도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했지 다항함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2차함수, 3차함수, 1차함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함수도 충분하게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공부할 때는 1차함수, 2차함수밖에 공부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 그럼 수치 대입해보는 건가? 맞아요. 이것이 항등식의 뜻에 의한 것이고 이게 다항식으로서의 항등식의 성질이었습니다. 아, 이게 뜻이구나. 정의가 먼저 우선이야. 자, 그럼 하나씩 넣어봄으로써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는 거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은 여러분을 결코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식 자체도 누구나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처음 보는 것에 신유형에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과 똑같은 걸 어디선가 모아서 그걸 기억에 의존해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표현 속에서 공부한 것들을 통해 그것을 해나가는 것. 새로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해야 된다. 자, 기억을 통해서 누구나 처음 본 것인데 무언가의 힌트를 주고자 했던 겁니다. 원점, 그래프, 원점 무슨 뜻인가요? 그래프, x, fx의 집합입니다. 기억에서 원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함수의 그래프 x, fx의 집합에서 f0가
항등식에 무엇을 수치 대입하면 될까? 만약 이 부분을 잊었다면 항등식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서 항등식에서 미정 계수들을 결정해서 그 함수식을 구하는 방법, 함수식이 주어진 상태로, 다항식이 주어진 상태로,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로 x의 값을 구하라는 대부분의 문제와는 달리 그 식이 어떤 형태인지, 그 식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구하라고 하는 것으로 후에 공부하는 적분 단원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원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최근에 이과 수능 문제 30번의 이와 같은 표현이 관계되었습니다. 자, 뭐 그때도 간접 출제 문제였어요. 그때라고 해봤자 바로 2016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 대입을 통해 너를 찾아보자. 그래, A도 0, B도 0 한번 대입해 보았더니 좌변에서도 F0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변에서도 F0을 만들어낼 수 있었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어떤 정역 자리에 A의 무언가가 더해져서 들어가 있는 꼴, 증가량이 표현되는 것, 후에 미분 등과도 관계되어 있는 그런 함수식이면 된다. 자, 지금 보았더니 이게 뭐예요? F0가 0이라는 걸 보여버렸어요. 자, 함수식을 모르지만 우리 무엇 항등식의 뜻, 그 표현만을 가지고 지금처럼 무엇인가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보도록 할게요. y축 대칭이다. 자, 이것은 x축 대칭, y축 대칭, 함수의 그래프의 뜻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하나의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f0의 값을 1에서 주었구나. 자, 처음에는 한 번에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르겠어요. 수치 대입이라고 했어요. 1일 때, 그때 함수값이 얼마니? 이걸 말하는 것이 f1 아니니? 맞아요. 그래? 이라는 것은 f축 대칭이 아니라 원점 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가 라는 것이고, 자,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책분들에 대해서도 모두 1 마이너스 1이면처럼 나는 거울로부터 1만큼의 거리, 쟤는 거울로부터 마이너스 1만큼의 거리 들어가 있는데 t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써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일 때 4에 이쪽에도 이렇게 써 있어야 대칭이다. 마이너스 2,4. 자, 지금 한 것처럼 발견적으로 하나씩 해보고 그것을 통해 규칙을 찾아내고 그 표현을 찾아내세요. 이게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다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라 표현되면 되지? 이렇게 봤더니 y축 대칭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 fx 이퀄 f 마이너스 x, 무엇을 집어넣어도 반대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같다. 자, 오늘 밤 꿈에 이렇게 거울이 있을 거다. 거울 앞에 서 있어야 된다. x의 거리에 서 있으면, 자, 마이너스 x의 거리에 서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함수값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 여기에 있는 k라는 내 키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fx라는 함수값과 f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지금처럼 y축 대칭이다. 자, 원점 대칭 거울이 있어요. 이거 마법의 거울입니다. 마법의 거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호수 안에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영화를 본 적 있나요? 자, x 마이너스 x다. 내가 k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fx와 f 마이너스 x가 음의 부를 갖고 서로 같아야 돼요. 우리 거울 볼 땐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두 개가 있으면 꿈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니은까지 살필 수 있습니다. 원점 대칭이지 y축 대칭이 아니다. 자, 그럼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랑 그리고 그 다음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하나씩 새로운 표현이 나왔을 때도 발견적으로 하나씩 해보고 나열해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해보면서 그런 규칙을 찾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f6과 f9가 같대. 이면이라고 했어요. 자, 이 조건은 지금 이 디귿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과는 관계가 없어요. 기억 니은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은 원점을 지나는 원점 대칭 그래프가 깔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디귿에만 전제 조건으로 가정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 무엇을 생각해 보시나요? f6 더하기 3, f6 더하기 f3다. 이미 자, 한번 이런 f9는 같다며 f3, 그래서 30, f12 18 본다면 f1이 11, 이럴지 안 그럴지 y축 대칭 하니? 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고에 있었던 문제들 정도로 좀 t를 대입해놓은 것과 같은 부등식이므로 이 2차 부등식에서도 이쪽을 이 부등식에 대해서 만족하는 x값의 집합 또는 만족하는 ft의 집합이 된 겁니다. 자, ft 역시 어떤 하나의 함수의 치역이었어요. 함수값이었어요. 근데 그 함수값의 집합을 다시 한번 어떤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차 부등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서 풀이했어요. 자, 물론 이렇게 간단한 2차 부등식에서 여러분이 다르게 하지 않아. 이거 사이범위가 0보다 작을 때야, 바깥범위가 0보다 클 때야 라고 외워두고 풀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 함수의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보고 보니 수원에서 공부했던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 그리고 2차 부등식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왜 안쪽 범위, 왜 바깥 범위, x값에 따른 그것에 대응되고 있는 함수값이 언제 음수이고 언제 양수인지에 따라 이 사이에서 만족하네. 이 바깥에 있는 것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의 대응이 양수의 함수값을 갖게 되네 라고 해서 이러한 부등식과 이러한 부등식을 풀이한 겁니다. 그리고 그 x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음으로써 어쩌면 합성함수 비슷한 무엇인가를 지금 조금 살폈는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함수의 뜻과 그것을 토대로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뭘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두 다 대응관계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 단원에서 공부할 가장 중요한 것 다 한 것이다. 이제부터 모두 다 간단하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합성함수와 역함수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학습 목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단순히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식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학은 합성함수를 이해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함수의 합성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대응관계대로 여러 가지 예시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자연스레 성질 및 그리고 이 합성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것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함수 역시 그 역함수를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뜻을 알고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고 별로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면 후에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했을 시에는 몇몇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에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먼저 공부하기 전에 항등함수라는 것을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를 다 공부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올 어떤 함수입니다. 자, 항등함수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것은 무엇인가 보더니 함수 f, x로부터 x 같은 집합에서 같은 집합으로 정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에서 정의가 된 함수에서 정역의 각 원소 x와 여기 있어요. x에 있는 어떤 원소 x가 있는데 그것이 다시 x라는 공역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거 무엇에 대응하니? x라는 본인 자신에게 대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좀 예시를 들어서 보니까 1, 2, 3, 4 있었다고 한다면 1, 2, 3, 4 있었다고 한다면 1에 대한 함수가 1이고 2는 2에 대응하고 3, 3에 대응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함수 f가 있을 시에 그것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하고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다 어때요? 1에 대한 함수가 f1이 1이 되었고 2에 대한 함수가 f2가 2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x라는 녀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fx가 x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fx 이퀄 x다라고 주어지었습니다. 이러고 보니 이것은 1차 함수네요. 자, 수의 집합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고유 번호를 만들어서 번호로 인식해서 나 3번 할래, 나 2번 할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수가 많지 않으면 그냥 야, 너는 그냥 탕진해, 너는 그냥 누구 해 해서 그 이름을 그냥 식별번호 대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 자신과 그대로 똑같은 것의 대응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항등함수이고요. 지금처럼 표현됩니다. 지금처럼 표현된다. 또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함수의 그래프 순서상의 집합으로 표현하면 1에 대응되는 것 1이고 2에 대응되는 것 2고 3에 대응되는 것 3이고 그래서 실수의 집합 혹은 실수의 부분 집합끼리 정리를 하게 되면 이 항등함수는 지금처럼 정비례 관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관계처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실수 전체 집합을 정역과 공역으로 하고 있을 때는 지금처럼 y 이퀄 x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된다. 자, 이것이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 배웠던 몇몇 특수한 함수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상수함수 무엇이었나요? 자, 이렇게 x가 아니라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x가 있으면 그 x가 모두 다 어떤 상수 cf 그래서 이게 1, 2, 3, 4 이런 게 있어도 전부 다 모두 다 이거 다 균일값 판매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 3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다 모두 하나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상수함수라고 표현한다고 했고 그런 것은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지금과 같이 어떤 정역에 해당하는 것도 함수값은 모두 다 같다 해서 지금과 같이 상수함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항등함수의 그래프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공부했던 다른 함수 특별한 것 무엇이 있었나요? 자, x 값에 대해서 정역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어요. 자, 그럼 함수이지만 그것이 반대로 보아도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어요 라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 값이 서로 다르면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 값 또한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이런 것을 1대1 함수라고 했네요.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인가요? 상수함수는 1대1 함수인가요? 항등함수는 1대1 함수 중 일부 1대1 함수 맞습니다. 이거 1대1 함수에 항등함수가 포함된다 혹은 1대1 함수 중에 그런 함수들 중 항등함수라는 함수를 원소로 하는 이러한 집합이 있다고 하면 1대1 함수 중에는 항등함수는 1대1 함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나 상수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x값이 서로 달랐을 때고 함수값이 서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대1 함수 중 하나인 것이 바로 항등함수이구나. 자, 그런데 1대1 함수일 뿐만 아니라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기도 합니다. 정역의 모든 원소들이 각각 하나씩만 짝을 짓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겹치는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함수값으로 선택된 것들의 집합을 찾아보았더니 그것은 정역과 아예 똑같은 집합이다. 왜? 1이면 여기 1이에요. 2이면 여기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역과 아예 같은 집합. 그래서 1대1 함수임과 동시에 중역과 치역 역시 모두 같아져서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일 뿐만 아니라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1대1 함수 중에는 1대1 대응이 아닌 원소도 있으므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항등함수는 그저 1대1 함수인 것이 아니라 1대1 대응이거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항등함수라는 간단한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메뉴인 합성함수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새로운 거 시작할 때 긴장을 풀어야 된다. 자, 이런 거가 나왔어요. 뭔가 이 동그라미 기호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합성을 나타내는 기호인가 봐요. 자, 이게 식으로 어떻게 되지? 라고 해서 복잡한 거 먼저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함수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야 된다. 함수란 무엇이었나요?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나요? 세 집합에 대응. 이 집합이 세 개예요. 이야, 거기서 x라는 집합으로부터 w라는 집합으로 어떤 f라는 함수 대응 관계가 성립합니다.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 각각 하나씩만 무엇이 대응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각각 하나씩만 무엇이 대응되고 있더라 이 얘기야. 그래. 그런데 w에서 y로도 또한 대응 관계가 함수의 대응 관계가 성립해요. 여기에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몇 개의 원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과 같이 대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대응 관계가 있을 때 너의 짝이 이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함수값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함수를 하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함수를 연거푸어 대응시켰더니 우리 가끔 그런 인터넷 주소 같은 것이 여러 개가 하나의 주소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쳐도 여기로 가는데 다르게 쳐도 여기로 가고 이렇게 쳐도 또 여기로 간다. 자, 그런 것이 어떻게 링크되어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어떠한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그것의 함수값을 대응시켰을 때 그것이 다시 어떠한 것을 또 지목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우리 실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라는 4명의 학생이 메뉴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메뉴판에 있는 떡볶이, 라면, 그리고 뭐였나요? 김밥,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는데? 튀김이었습니다. 자, 떡볶이, 라면, 김밥, 튀김이 있었어요. 떡볶이, 라면, 김밥, 튀김. 자, 메뉴판을 보고 4명의 학생이 하나씩 먹을 것을 고르는 행위 함수예요. 자, 그런데 메뉴판 안에는 이미 함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아니, 메뉴판 안에 무슨 함수가 있나요? 메뉴판 안에 떡볶이, 라면, 김밥, 튀김에 대해서 전부 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0원짜리가 있고 2,5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고 3,500원짜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떡볶이와 라면은 2,500원, 김밥과 튀김은 2,500원이에요. 자, 그러면 A가 떡볶이를 선택했지만 A는 2,000원을 내게 됩니다. B가 김밥을 선택했지만 B는 2,500원을 내게 됩니다. 자, C가 라면을 선택했지만 라면은 2,000원이기 때문에 C는 A와 똑같이 2,000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X의 원소로부터 W라는 원소, W라는 집합의 원소를 먼저 한번 대응한 후에 그 W라는 원소에 있었던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함수값이다. 그 함수값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대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합성함수라는 것은 세 집합에서 2번 연거푸어 대응을 시킨다는 거구나. 자, 이것이
것이 기본이고 이것을 가지고 함수값이 다시 한번 대응되어서 다음 함수값이 되는 것을 지금과 같은 기호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성질을 하나씩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A, B, C, D가 각각 낼 돈이 결정이 되었나요? 맞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 집합에 하나의 x라는 원소가 있었어요. 그것을 w라는 집합에서 fx라는 하나의 원소에 대응시킨다. 자, 그런데 그 fx라는 집합 w의 원소에서는 x에서 w까지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f라는 함수였어요. 그럼 w에서 y로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g라는 또 다른 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w의 fx라는 함수값이 w의 원소예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다시 한번 y의 g, 그래, 여기 만약에 세모가 있으면 g 세모에 대응되지 않겠니? 그래서 g의 fx라고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x로부터 gfx로의 대응이다. 그래서 이 함수를 지금과 같이 표현하면 되고 지금과 같이 표현하면 된다. 자, f라는 것을 먼저 대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f라는 함수가 가까이 있으니까 먼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하나의 원소에 대응시킨 후 그것을 다시 한번 정의역의 원소로 하여서 한 번 더 g라는 함수에 의한 대응 관계를 설명하고 나면 우리는 이것을 얻게 된다. 집합 x로부터 y로의 한 번의 대응이다라고 생각해서 x가 무엇으로 대응되었나요? g의 fx로 대응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함수를 합성함수 g의 fx 이므로 지금과 같이 표현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구나. 자, 여기에서 서두르지 말고 이것의 성질 그리고 이것이 언제 정의될지를 하나씩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자, 메뉴판에 이런 D가 메뉴판에 없는 걸 보려고 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X의 원소로부터 Y의 원소가 하나만 대응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X에 대한 치역이 바로 Y에 대한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겠네요. 자, 이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집합 X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하고 있는 집합 W의 원소로 대응되고 있는 이 함수를 F라고 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집합 W로부터 집합 Y로의 대응을 표현하고 있는 함수 G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X면 여기 FX의 집합이 있어요. 지금 이걸로 말하면 떡볶이라는 튀김이에요. 아니, 떡볶이라는 집합이에요. 튀김은 사실 가격을 갖고 있지만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fx라는 녀석이 집합 w에서 집합 y로의 대응에서 여기에 무엇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정의가 될까요? 치역이 정의되어 있는 함수 gx 정의역에 지금과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똑같진 않아도 돼요. 지금 x에서 함수 f에 의해서 구하게 된 함수값의 집합 이 치역이 이것의 정의역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A, B, C, D가 결국 어디에 원소가 되니? 라는 것은 여러분이 얘기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방금처럼 D가 다른 데로 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X의 원소마다 Y의 원소 무엇이 되는지 하나씩만 짝 지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성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함수 fx의 치역이 함수 gx의 정의역에 포함되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어떤 애가 여기 분식 집어서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여기 있는 메뉴판이다. 오른쪽에 있는 건 메뉴판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메뉴를 보고 고르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치역이 메뉴판 안에 있는 정의역 안에 있어야 그것의 가격이 결정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잡한 성질들도 여러 가지를 또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원소들마다 사실 여기에 하나씩만 대응되어 있었다고 해볼까요? 떡볶이, 라면, 김밥, 튀김이 각각 하나하나의 가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1,000원, 2,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할게요. 이 메뉴판이라는 함수는 그 메뉴판이라는 함수예요. 메뉴판이라는 함수는 1대1 대응이래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1대1 대응일 때는 이제 바로 이어본과 역함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공역에 있는 가격이라는 것으로부터도 1,000원 너 뭐였니? 떡볶이였어. 3,000원 너 뭐였니? 김밥이었어. 4,000원 너 뭐였니? 튀김이었어. 라고 반대로 역대응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메뉴판 앞에 학생들 메뉴 선택이 있었습니다. 메뉴 고르기. 그래서 A, B, C, D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싼 것만 골랐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F라고 이 함수를 G라 했을 때 G는 무엇이지만 G는 1대1 대응이지만 물론 1대1 함수도 돼요. 1대1 함수이기가 쉽습니다. 1대1 되는 것은 1대1 함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네요. 자, 그런데 이게 G의 F를 먼저 통과시켜서 라고 생각해도요. 인풋, 아웃풋이 나왔어요. 그 아웃풋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보니 이 치역이 이 정의역에 대한 부분집합이다. 자, 결과 A가 무엇에 대응되었다? A가 1,000원이라는 함수값에 대응되고 B가 1,000원에 대응하고 C가 2,000원에 대응하고 D가 2,000원에 대응하고 D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함수이긴 한데 이제 이것은 1대1 함수가 아니다. A와 B가 다른데 둘 다 1,000원 냈어요. 아니다. 그리고 1대1 함수도 아니다. 지금처럼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녀석도 합성함수를 만들고 나면 1대1 대응이 아닐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아마 느낀 게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선긋기 했던 거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이걸 겹치지 않게 하나씩만 골랐고 여기에서 이걸 겹치지 않게 하나씩만 골랐으면 그럼 1대1 함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1대1 대응은 만약 여기에 있는 것이 공역과 치역 일치하지 않게 3명밖에 없었다. 혹은 2명밖에 없었다. 처음에 여기에 A와 C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A와 C에 대해서 1,000원과 2,000원이 대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1대1 무엇이 되었나요? 1대1 함수가 되었습니다. 이쪽은 1대1 대응인데 김밥과 튀김에 해당하는 3,000원, 4,000원은 지금 치역이 되지 못하고 함수값으로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합성 함수를 정의했을 때는 1대1 대응, 1대1 함수의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깨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건 그때 달라진다. 자, 무엇으로 설명하면 되나요? 두 번 연거푸어 대응시키는 것으로 지금처럼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 된다. 메뉴를 골라서 메뉴판에 있는 것으로 가격이 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아무도 이쪽에서도 또한 1대1 대응이에요. 심지어 이쪽 3명밖에 없으면 이것은 튀김은 선택받지 못할 수가 있으나 지금 4개가 서로 1대1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시에는 이제 A는 1,000원 내고 B는 3,000원 내고 C는 2,000원 내고 D는 4,000원 내고 이것이 합성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1대1 대응 관계가 이번에는 깨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000원을 내게 누든지 알고 있습니다. 2,000원을 내게
D를 합성한다든지 G에 F를 합성한다든지 그런 것들 물론 여러분 언제든지 그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함수에 대해서 가장 심플하게 공부한 것은 바로 집합의 원소 사이의 대응 관계이고 앞서 공부했던 몇몇 함수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합성 함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의 질문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조차 모르는 상태로 이것만 구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여기를 쉬워하게 되기 십상이다. 자, 우선 처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공역에 포함되어 있는 합성함수가 정리가 된다. 여러 가지 의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와 만만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역함수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함수라는 것이 식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게 되면 물론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그 역함수의 뜻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이것만 구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여기를 쉬워하게 되기 십상이다. 자, 우선 처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역함수라는 것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식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역함수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수라는 게 무엇이었나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 역함수 역시 역대응관계로 인식을 하고 역으로도 지금과 같이 함수로서의 대응관계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차분히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 우리 이 역함수라는 건 충분히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함수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라는 녀석이 정역 f, 정역 x로부터 그리고 공역 y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저 함수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무엇인가요? 정역 x에 있는 각각의 원소마다 y라는 집합의 원소로 모두 다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습니다. x, y, 1, 2, 3 이것에 대응하는 4, 5, 6의 원소가 심하게는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혹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역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이 정리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씩만 딱딱 대응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x로부터 y까지의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집합 x로부터 집합 y의 대응 그리고 이것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를 정리할 수 있대요. 자,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역에 있었던 4, 5, 6이라는 원소들에 대하여 그 원소들에 대해서 딱딱 하나씩만 반대 방향으로도 대응하는 x의 원소가 하나씩만 정해지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 물어보면 난 3으로부터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5 너 어디로부터 왔어? 1 또는 D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다. 5라는 원소에 하나의 함수값이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 정리할 수가 없어요. 또 6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구나. 자판기에서 그리고 메뉴판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역으로 그것의 원소를 찾아낼 수가 없겠구나. 볼게요. 어떤 자판기가 있습니다. 1번을 눌러도 2번을 눌러도 3번을 눌러도 전부 다 콜라가 나오게 돼 있고 4번과 5번을 눌렀을 때 각각 오렌지와 레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1, 2, 3번 눌렀을 때 전부 다 콜라가 나오기 때문에 자, 콜라가 나왔어. 너 몇 번 눌렀니? 애매합니다. 1, 2, 3이 모두 다 콜라에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4는 선생님 오렌지라고 했나요? 5는 레몬이라고 했나요? 오렌지, 레몬. 자, 오렌지와 레몬이 나왔을 때는 얘가 몇 번 눌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콜라가 나왔을 때는 안 되네. 그래요. 이게 메뉴판이 함수라는 걸 알고 나니까 떡볶이집을 가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저기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있고요. 사실 그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합성함수였어요. 떡볶이, 라면, 튀김, 김밥 이렇게 4개가 있는데 A, B, C, D라는 학생이 이것을 각각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각각 그것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되는데 2,000원, 2,500원, 3,500원 있는데 자, 어떤 데 메뉴판을 가보면 거의 균일 거예요. 뭘 사도 다 2,000원이에요. 그런 데에서는 계산이 빠릅니다. 뭐 골랐니? 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말할 때 2,000원 내면 돼요. 이것이 함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떡볶이 2,000원이에요. 라볶이 2,500원이에요. 튀김 3,500원이에요. 김밥 3,000원이에요. 만약 이렇다고 합시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각각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네요. 정역의 원소가 다를 경우 그것에 대응하고 있는 무엇도 공역의 원소 그것에 대응하고 있는 함수값들도 서로 다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똑같은 중요한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은 자꾸 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서로 달라. x1, x2가 서로 다르면 그거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하고 있는 f, x1이라는 함수가 또 f, x2라는 함수가 모두 달라. 가격이 다 달라. 그리고 여기 메뉴판에 4,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메뉴가 없습니다. 4,000원? 너 뭐니? 없어요. 자,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답니다. 자, 이런 것이 있게 되면 1대1 함수까지는 맞지만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거 1대1 함수 플러스 공역 이퀄 치역 이 밑에 있는 녀석이 사라져야 된다. 자, 선택하지 못한 공역의 원소도 없고 그리고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았더니 야, 너 2,500원 했어? 너 뭐 먹었는지 내가 알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야기다. 자, 이것이 바로 역함수입니다. 만약에 떡볶이가 라볶이가 둘 다 같은 가격이었어요. 튀김과 김밥이 같은 가격이었어요. 자, 그럼 가격만 보고 뭘 먹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함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1대1 대응의 경우에는 공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도 정역에 있었던 모든 원소들이 모두 다 하나씩만 짝을 지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역방향의 대응 또한 하나의 두 개 대응은 없네요. 역방향의 대응 또한 이 공역에 있었던 이 원소들 중에 정역과 딱 지워지지 않고 있는 녀석이 없네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것을 공역으로 해보았을 때 반대로 이 공역에 있었던 원소마다 각각의 함수값들을 하나씩 결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역과 공역을 뒤바꾸어서 지금과 같이 함수를 표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A, B, C, D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A가 라볶이를 먹고 B가 떡볶이를 먹고 C가 김밥을 먹고 D가 튀김을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D는 3,500원을 내야 됩니다. A는 2,500원을 내야 됩니다. 라는 합성함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대응을 두 번 지금처럼 합성시켰을 때는 그 역시 1대1 대응이 됨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집합 사이의 대응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물론 그래프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더 어려운 도구들을 가지고 생각하려 하고 그런 것을 한 번에 식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장 기본적인 집합 사이의 원소 사이의 대응 관계로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합성함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지금처럼 만약에 그러면 학생들이 메뉴 선택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메뉴들이 각각 얼마만큼의 가격을 책정되어 있는지 G라는 함수가 있어. 자, 이랬을 때 학생이 먼저 이것을 선택하든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라는 하나의 합성함수를 정했어.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 GF에 대한 역함수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가격마다 학생도 하나씩만 짝지워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도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지 여러분은 어쩌면 정확한 대답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것이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 우리가 공부한 두 개에 대해서 가장 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예로 들어지는 것이 이것 외에도 환전 등이 있어요. 내가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1,000원을 들고 갔더니 1달러로 바꿔줘. 그래서 다 쓰고 돌아왔을 때 달러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것을 다시 쓰기 위해서 다시 원으로 바꿨어요. 이게 역함수네요. 그래서 내가 바꿨다 다시 바꾸면 그냥 내 돈이 원래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이거 1,000배가 되느냐 1,000분의 1배가 되느냐 였던 것이고 이 역함수라는 것
지금과 같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대응관계로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각각의 이름마다 그것의 출석 번호를 정리해 주었어요. 혹은 출석 번호마다 각각의 이름을 정리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름을 부르면 출석 번호가 되고 출석 번호를 부르면 이름이 나온다. 아, 이러한 역함수라는 것 우리 주변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역함수에 관계된 문제들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지금처럼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먼저 설명해야 된다. 자,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x와 여기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이것과 같은 개수가 있어야만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있네요. 아, 이런 것도 사실 1대1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을 공부했을 때 알게 됐던 사실 아닌가요? 이쪽이 3개, 이쪽이 5개 있었을 때도 이 1대1 함수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 맞아. 4, 5, 7, 8. 5개 있어도 하나씩 붙이지 않게 대응시키고 가능. 그러나 비원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 자, 그러나 공역은 시역을 포함하고 있고 시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인데 지금과 같이 여기에서 1대1로 대응을 함수를 1대1 함수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경우에 공역과 지역이 일치하면서 무엇이 될 수밖에 없음을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수의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수열의 수를 통해 함수의 대응 관계의 개수를 구해볼 때 1대1 대응의 수는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렇지. 자, 팩토리얼이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수에 내가 무엇을 세는지 알아야 된다. 1대1 대응 어떤 것을 말하니 이와 같이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을 f라는 함수로 나타내게 되면 자, f1번은 f1의 값은 얼마인가요? 5에 f3도 한번 보여볼까요? f3의 값은 4에. 자, 여기서 이 녀석은 1대1 대응이므로 반대로 무엇도 존재한다. f 인버스라는 역함수도 존재한다. 너는 집합 y로부터 x로의 대응이야. 자, y의 원소들 전부 다 x에 있는 하나의 원소가 대응하고 있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함수도 존재한다. 자, 그럼 f 인버스. 자, 이제 무엇이 정의역이 되었나요? 아까 있었던 공역에 있었던 4, 5, 6이 정의역이 되었습니다. 자, f 인버스 1 이런 거 없다 이 얘기예요. f 인버스 4, 5, 6이 정의역이 되었습니다. 자판기가 있고 거기에 결과로 나오게 되는 이 콜라가 있었을 때 콜라로부터 이것을 따지는 것이 너는 무엇과 대응하고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물론 지금 역함수가 있지 않아요. 자, 지금처럼 1, 2, 3에 대해서 함수값의 집합이 되었던 4, 5, 6이 다시 한번 정의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해볼까요? f 인버스 4 바로 필요 없답니다. 자, 이 역함수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3이었어. 너 어디서 왔니? 1을 집어넣었더니 5가 되었어. 1을 집어넣었더니 5가 되었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6 바로 필요합니다. 여기 집합 y로부터 x로의 대응이야. 자, y의 원소들 전부 다 x에 있는 하나의 원소가 대응하고 있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함수도 존재한다. 자, 그럼 f 인버스. 자, 이제 무엇이 정의역이 되었나요? 아까 있었던 공역에 있었던 4, 5, 6이 정의역이 되었습니다. 자, f 인버스 1 이런 거 없다 이 얘기예요. f 인버스 4, 5, 6이 정의역이 되었습니다. 자판기가 있고 거기에 결과로 나오게 되는 이 콜라가 있었을 때 콜라로부터 이것을 따지는 것이 너는 무엇과 대응하고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물론 지금 역함수가 있지 않아요. 자, 지금처럼 1, 2, 3에 대해서 함수값의 집합이 되었던 4, 5, 6이 다시 한번 정의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해볼까요? f 인버스 4 바로 필요합니다. 자, 이 역함수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3이었어. 너 어디서 왔니? 1을 집어넣었더니 5가 되면서 1을 집어넣었더니 5가 되면서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 6 너 무엇으로부터? 2로부터. 지금과 같이 표현되고 이것은 각각 무엇과 같은 표현을 알게 되나요? f3이 4라는 거예요. f라는 함수에 뭐 집어넣으면 4 나오니? 에 대한 정답이에요. 자, 이것도 얘기해볼까요? f라는 함수에 뭐 집어넣으면 5가 나오니의 정답이 이게 역함수입니다. 다시.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대답인가요? 5가 6원이니 어떤 녀석이 가격이 6원이니 2를 집어넣으면 6원이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g 인버스라는 함수는 가격으로부터 그것의 매뉴를 정하는 함수다. 그래서 g 인버스 2,500원이라고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니? 너 어디서부터? g라는 함수에 무엇을 대입하면 2,500원이 나오니? g라는 함수에 의해서 라면이 2,500원에 대응되고 있으며 g 인버스에 의해서 2,500원의 값은 라면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함수더라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신기한 걸 찾았어요. f 인버스 4가 3이니까 f 인버스에 f3을 집어넣으면 f3은 얼마니까? 4니까 f 인버스 4는 도 3이 되네요. f 인버스의 f라는 합성 함수에 3을 집어넣어보니까 3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3을 집어넣어서 f 인버스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야, 이게 어려울 일이 없었어요. f3이 4라는 뜻은 이 얘기였어요. 근데 f 인버스 4가 3이라는 뜻은 반대 방향의 대응을 얘기. 자, 그렇기 때문에 f 인버스의 f라든지 f의 f 인버스라든지 자, 여기 5를 한번 넣어보자. 무슨 뜻이니? f 인버스를 먼저 대응하는데 자, 5에서 나의 대응하는 짝을 찾아봤더니 1이에요.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돌아오도록 한 것이 f의 f 인버스더라. 자, f 인버스를 먼저 f 인버스 5는 1이야. 거기다 다시 f 5야.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역함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대응관계로 먼저 인식하고 역대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역함수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내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새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역함수의 함수식을 구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정의되었던 함수란 무엇인가?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다. 그것도 그냥 대응이 아니라 정역의 각 원소의 등역에 원소를 하나씩 하나 딱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것 한번 해볼까요? fx라는 함수가 함수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fx라는 함수가 함수식 1000x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1번 f 1의 값을 구해라. 2번 f 인버스 3000의 값을 구해라. 3번 f의 f 인버스 5000의 값을 구해라. 자, 지금과 같이 함수식으로 그 대응관계가 주어졌느냐,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로 주어졌느냐, 무엇이 무엇에 대응된다는 짝이 주어졌느냐, 식이 주어졌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그저 1차 함수고요. 그리고 그 함수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역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함수. 자, 그러나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던 완전 이러한 함수일지도 모릅니다. 자, f1 집어넣으면 뭐에 대응되니? 1 집어넣으면 1000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정력의 원소값을 얼마를 주면 되나요? 3을 주면 3천이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 3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니 라는 뜻입니다. 왜? F 인버스는 역대응의 관계를 말합니다. 3을 집어넣으면 3천원이 나와요. 3달러를 넣으면 3천원이 나와요. 그럼 역함수에 3천원을 집어넣으면 3달러가 나오는 거다. 아, 1달러가 1,000원에 대응된다는 뜻이구나. 3천원은 역대응에 의해서 역함수에 의해서 3달러에 대응된다는 뜻이구나. 자, 5천원을 역대응을 시켰더니 5달러가 됐어요. 그것을 다시 달러로 바꿨으면 이거 얼마야? 5천원이야. 아, 그래서 지금과 같은 녀석은 F의 F 인버스라는 함수는 늘 무엇이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자, 여러분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한전을 기원했으니 원래 돈이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응시키고 역대응시켰으면 제자리에 갔을 거야. 대응시키고 역대응시켰으면 대응시키고 역대응시켰으면 역대응시키고 대응시켰으면 이등의 F는 뭔가요? 아, 이 안에 사실 모든 무엇이 다 있습니다. 함수의 성질이 다 있었습니다. 아, 역대응의 역대응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 너는 무엇이니까? 가장 쉽게 말했더니 갔다 와. 갔다 오니까 제자리다 라고 항등함수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 식으로 주어졌든 아니면 대응 관계에 대해서 지금처럼 집합 사이에 맵으로 주어져 있든 여러분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요? 다 여러분이 어떤 대응 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를 토대로 역함수의 성질 한번 볼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함수 f, x에서 y로의 대응 1대1 대응이거나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를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1대1 대응으로 만들어 놓고 공역과 지역, 선택되지 않은 녀석 없게 하고 x1, x2에 의해서 그것이 다른데 함수값을 겹치는 경우도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x는 집합 x의 원소예요. 정의역의 원소고 y는 공역의 원소입니다. 이랬을 때 f 인버스 y에서 x로의 대응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아, 이 첫 번째 있었던 녀석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역함수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집합 x의 원소 x, 집합 y의 원소 y 사이에 지금과 같은 대응 관계를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우리가 f라는 함수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는 x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원소마다 이것이 다 하나씩만 대응이 되고 그것이 겹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중 빈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여기에 있는 공역의 다른 원소에 대해서 그 반대로 역대응의 관계를 찾을 수 있어.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한다? y에서 x로의 대응 f 인버스라고 말한다. 자, 존재한다는 뜻이.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금세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보세요. 여기서 f3이 4라고 표현할 수 있었나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반대로 공역의 원소 4에는 역함수에 의해 정역에 있었던 원소 3이 대응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이 f 인버스의 정역은 원래 있었던 함수 f의 공역에 해당하는 y가 정역이 된다. 아, f 무엇이라고요?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f 인버스 무엇이라고요? y에서 x로의 대응이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같은 말이다. 아, 그래서 y 이퀄 fx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래요. 이 함수의 관계, 함수의 시관계를 지금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 또는 무엇이라고 설명해도 똑같더라? 이 x는 무엇이니? 그럼 f 인버스 y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같더라 이겁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f 인버스라는 함수 식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x를 집어넣은 것, 그것으로 바로 넘어가서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이거 역함수에 대한 이 대응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쉬운 문제를 돌아 어렵게 풀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원래 있었던 함수에 대해서 그것의 역대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역함수 이므로 지금 이 두 개는 아예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x를 집어넣은 것처럼 여기에는 y를 집어넣게 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다. 집합 y의 원수가 y였으므로 여기에 x를 집어넣는다라는 표현은 지금 현재로서는 틀린 말이죠. 자, 그러나 후에 이 y라는 녀석을 정역의 원소로 다시 한번 x로 바꿔 표현하고 집합에 대한 원소를 여러분들이 바꿔서 설명하는 경우가 이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많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아직 바꾸기 전에 간단한 얘기예요. x, y, 여기서 1로, 여기서 1로. 그래서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었으면 f 인버스는 y를 넣어야 x야. 자, 이것이 역대응의 역함수의 본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갔다 와. f 인버스 다시 x가 되네요. 자, 여기에선 y를 집어넣었습니다. 왜? f 인버스에 대해서 이 녀석이 정역의 원소예요. 그래서 f 인버스 그 다음 f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갔다 온다 왔다 간다 그러니 제자리에 있더라. 이러한 역함수의 관계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한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 등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모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을 괴상하게 암호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알아서 다른 친구는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암호에 의해서 어떤 함수에 의해서 내가 따라라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그 역함수를 내 친구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도 돼요. 선생님, 그러면요 번역기 있잖아요. 아직 번역기는 위에 모든 세세한 표현을 다 제대로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정확히 성립하지는 않아요. 내가 뭐라 얘기를 해서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번역기에 넣고 그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번역기에 넣었을 때 원래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이 나와야 정상인데 완전히 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고 이게 한번 갔다 왔더니 다른 말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역함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겠습니다. 자, 또한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 역함수요. 그 역함수에 대한 역대응은 무엇이니? 원래 있었던 함수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의대로 설명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지수법칙 이렇게 이집트가는 그런 표현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무엇이냐면 역함수, 역대응이었으므로 그것을 다시 한번 역으로 뒤집어 대응하게 되면 x에서 y로의 대응을 뒤집은 것이 f 인버스잖아. 그걸 다시 뒤집으니까 f가 되었을 거예요. 라고 여기에 있는 원소 사이의 대응 관계를 통해 f 인버스 그걸 다시 뒤집으면 f 다시 뒤집으면 f 인버스 다시 뒤집으면 f 이렇게 돌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역함수의 성질 및 대응 관계에 대한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쉬워요. 자, 그럼 이제 역함수를 함수식을 구해보는 과정 그리고 그것의 그래프가 갖는 특징 그 두 가지만 간단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함수의 함수식을 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대응분수의 함수 그것을 뒤집어 대응시키는 것으로 역함수를 여러분이 표현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역함수의 뜻을 알았으니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뜻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식을 구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x와 y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요. 역대응이라는 함수는 무엇이었나요?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고 역함수는 역대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또한 이렇게 된다. y 이퀄 fx
x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떤 함수식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네요. 자, y 이퀄 fx인데 그 fx의 함수식이 무엇이냐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0x예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y 이퀄 1000x 이러한 관계식 표현이네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내가 이거 1달러를 집어넣으면 1000원이 나오고 2달러를 집어넣으면 2000원이 나오는 그러한 함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 이것이 f예요. 자, 뭐 1달러를 집어넣으면 1000원이 나오면 x를 집어넣으면 1000x x달러를 집어넣으면 1000x1이 나오는 그런 함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1000원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니 1원을 집어넣으면 몇 달러가 나오니 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갈 때 1000배가 되었으니까 반대로 갈 때 1000분의 1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x에 관하여 푼다라는 것입니다. x는 y로부터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거. 보더니 1000분의 1y다 라는 표현이 있네요. 여기에 있는 하나의 원소 x, y 이것의 대응 관계를 너 y는 x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니? 이것을 표현한 것이 1000x라는 fx 함수식이었어. 자,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너 y는 얼마였니? 원래 몇 달러였니?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 f 인버스입니다. 자, y를 집어넣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x를 찾기 위해서는 y를 1000으로 나눠주면 되네요.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식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처음에 이것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y를 x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x에 관하여 풀어서 무엇을 만든 건가요? x를 y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함수식의 전체였구나. 이가 정의역의 원소고 그것에 대한 함수값을 표현해 놓은 것이 함수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x를 y로 표현했다. 이건 무엇이냐? 나를 정의역의 원소로 했을 때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정의역의 원소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역함수의 함수식이 됩니다. y를 x의 식으로 표현했어요. 너 뭐니? 함수식 fx. 그런데 이 y 나누기 1000 너는 무엇이니? 역함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x를 y의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의역의 원소가 된 식이에요. 그러므로 너를 f 인버스 y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자, y를 x로 표현하고 x를 y로 표현했습니다. 자, y를 x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함수식이었다면 x를 y로 표현한 것, 그것을 우리가 x 이퀄 f 인버스 y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제 보았어요. 달러에서 x달러를 집어넣으면 몇 원이 나오니? 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원은 fx라는 함수식은 1000x라고 표현하면 되죠. 자, 그런데 원을 달러로 표현하는 함수가 있고 그것도 이것을 x라고 표현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x, y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y, 그 다음에 f 인버스 y 이퀄 1000분의 y라고 표현하는 게 편해요. 자, 그러나 함수식에 대해서는 이 정의역의 원소를 보통 x로 표현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인가요? x1은 몇 달러인가요? x1은 1000분의 1달러입니다. 1000분의 1달러입니다. 1000분의 1 x달러예요. 1000분의 x달러. 그래서 지금 이것을 f 인버스 x라고 표현한 것, 이것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게 되는 역함수가 되거나 이것을 표현을 위해서, 정의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x로 바꾼 것이지 처음에 있었던 x와 y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원함수였으면 이것이 역함수이고, 그래서 이게 y 이퀄 f x라는 x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x 이퀄 f 인버스 y라고 표현해서 y를 집어넣으면 무슨 x가 나오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역함수의 함수식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녀석을 정의역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것을 바꿔 나타낸다. 자, x와 y의 역대응 관계에 대해 여러분이 지금처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떠한 것이 있다. y 이퀄 fx의 함수식 이퀄 2x 플러스 3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자, 이것의 역함수에 대한 것은 그냥 바로 구해보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방금 공부한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y 이퀄 2x 플러스 3 넌 뭘 나타내고 있니? 어떤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자, 이것은 무슨 식이야?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식이야. 반대로 우리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볼까?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표현해보게 되면 2x는 y 마이너스 3이므로 x 이퀄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었습니다. 2분의 1 y예요. 아직 y입니다. 벌써 바꾸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무엇을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식 f에 대한 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봤던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3 이것이 f 인버스를 나타내는 함수식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의역의 원소를 y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통 x라고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의 역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함수식이에요. 그러나 정의역의 원소를 x로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면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다. 왜 그렇게 했나요? y1을 달러로 바꾸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x1을 집어넣으면 1000분의 1 x 달러가 나온다. x 달러를 집어넣으면 1000x 달러가 나온다. 1000x1이 나온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 x로 표현한 것이다. 자, 그래서 함수식 지금과 같이 표현되는 fx에 대한 것은 f 인버스 x 역함수의 함수식을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자, 이 연산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조금은 더 익숙해지냐? 그것은 금세 시간이 해결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나타낸 것이었는지는 바로바로 여러분이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공부할 때는 x와 y를 막 바꾸지 말고 먼저 무엇을 y를 x로 표현한 식으로부터 x를 y로 표현한 식을 찾는다. x에 대하여 푼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이 x를 분역의 함수값이 이것으로 되면 된다. 이 y가 정역의 원소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x 이퀄 f 인버스 y인 거야. 내가 함수값, 내가 정역의 원소. 나중에 바꿔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것이 이런 정역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선생님, 정역이 x 이퀄 0 이상이면 그럼 공역을 실수 전체로 하면 1대1 대응이 아니네요. 그래서 공역 또한 얼마 이상으로 해줘야 1대1 대응이 된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나요?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2x 플러스 3에서 x가 0 이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x가 0 이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함수값의 집합은 3 이상이다. y는 3 이상 이렇게 표현되는 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x에 대해서 풀어보았더니 x 이퀄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3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해봤더니 이제는 함수식으로 표현해봤더니 f 인버스 y가 x인데 그것이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3이다. 자, 무엇을 y를 정의역으로 해서 반대로 x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역이 무엇이더냐? 정의역이 무엇이더냐? 정의역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정의역이 y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y는 3 이상이에요. x가 어디에서? x가 0 이상의 집합에서 3 이상의 집합으로 대응되고 있었습니다. 이만큼의 집합이 이만큼의 집합에 지금처럼 대응되고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지금 이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정의역이 3 이상의 실수의 집합이 되고 치역, 즉 함수값의 집합, 공역이 0 이상 실수의 집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f 인버스라고 했고요.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면 정의역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x와 이 x는 다른 거구나. 이 x는 원래 있었던 함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x라는 원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x는 원래 있었던 함수의 공역, 치역에 해당하는 녀석이 정의역으로 바뀐 그것의 원소를 나타내는 것이죠. 표현이 됐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역함수라는 것의 역대응 관계를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이해하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 다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y = fx라는 함수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x에 관하여 다시 풉니다. 자, 그렇게 되면 y에 의해서 어떻게 x가 대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y가 물론 y입니다. 아까 있었던 그 y 공역의 원소 y가 지금은 정의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x로 표현한다. 그럼 정의역 이제는 바뀐 것입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공역에 있는 녀석이 정의역이 되더라.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는 y = 선생님, 역함수의 그래프 아까 전에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역시 이 정의로부터 출발해주면 되겠어요. x, fx의 집합이 바로 함수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 y = fx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x, y라는 녀석은 무엇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고 있냐면 집합의 원소 x로부터 그것의 함수값 fx라는 것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y이므로 이 녀석으로부터 역대응 관계가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반대로 뒤집어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y로부터 x의 값을 읽은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의 역함수에 의한 역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역함수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굳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거는 똑같네요. 굳이 역함수를 함수식으로 구하지 않아도 지금과 같이 대응되고 있는 f라는 대응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역대응 관계 찾아주는 것이 됩니다. f 인버스였어요.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 읽어내는 방법이 있구나. 자, 그런데 굳이 역함수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서 그것을 여기 좌표 평면에 표현하고 나면, 자, 아까 있었던 거 볼까요? y = 2x + 3입니다. 자, 그 다음 y =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그려놓았네요? 역함수처럼 그려놓았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하나의 값을 집어넣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5가 있네요. 자, 1,5 무엇을 의미하니? 5 = 무엇임을 나타내고 있어? 5 = f1임을 나타내고 있어.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물론 어떻게 표현했으면 x =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표현했으면 이 똑같은 대응 관계 1,5를 y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x가 1 되는데 라고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답니다. 5를 집어넣으면 1이 됩니다. 1을 집어넣으면 5가 되는데 이것이 역함수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두지 않고 지금 밑에 있는 이 녀석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나요? 아까 있었던 분역과 정의역을 서로 뒤집어서 반대의 대응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엇이 같은 대응 관계를 나타내나 찾아봤더니 5,1이었던 거예요. 자, 5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있습니다. 5를 집어넣으면 1이. 이 1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f 인버스 5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x, f 인버스 x의 그래프. 이것을 함수 y = fx의 그래프, 즉 x, fx의 집합이다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이쪽에 5,1이 있으면 이쪽에 1,5가 있으면 이쪽에 반드시 5,1이 있어야 하므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y = x 대칭이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이쪽에 a, b가 있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y = fx의 그래프 위에 a, b가 있으면 그것은 b = fa를 의미한다. 자, 그런데 이쪽에 y = x 대칭 b, a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게 되나요? b = f 인버스 a. 잠깐만요. a = f 인버스 b입니다. 여기 있는 a = f 인버스 b입니다. 왜? 나는 이 집합 안에 속해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집합 안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역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x축이 y축이에요. 종이 한 장 꺼내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종이에요. 그 종이에서 x, y가 있으면 지금과 같이 0,3을 지나는 y = 2x + 3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x로부터 y로의 대응을 나타내는 게 fx라는 함수였어요. 자, 그런데 y로부터 x로의 대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역함수인데 그 역함수에서 원래 이게 정역이고 이게 치역 공역이었는데 이걸 정역으로 나타내야 돼. 그 정역을 함수에서는 너 정역 일로 와라, 너를 공역을 할 네가 일로 와라, 이걸 우측에 나를 이쪽에 오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종이에다가 지금과 같이 그래프를 그렸으면 그 종이를 비춰.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를 뒤집어서 형광등에 비춰보세요. 그래서 내가 우측으로, 내가 위로 가도록 맞춰본다. 그러면 지금 y = x에 대칭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뚫리지 않을 정도로 꾹 눌러서 그래서 튀어나온 걸 뒤에서 조사해도 됩니다. 아니면 뭐 컴퓨터 사인펜 이런 걸 통해서 뒷면에 비치도록 그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공부한 선생님 제자시거나 실제 대학 가서 수학 시험에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수님은 뭐 그렇게 어렵게 다시 그리고 그러세요. y와 x를 바꿔서 이루면 되는 것을 이것을 조금 더 예의 바르게 써서 점을 나갔습니다. 그리지 않았어요. 이게
이게 역함수가 아니라 원래 함수 그래프가 있잖아. 그걸 뒤집어서 읽으면 돼. 그게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야. 여기에 있던 y축이 여기로 와있잖아. 여기에 있던 x축이 여기로 가있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이 y축을 여기로 보낸 이 x축을 저기로 보낸 것이므로 그래서 y x 대칭됩니다. 이것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함수의 그래프까지 모든 것들을 쭉 다 한번 살펴보았으니 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수원에서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 등 고형의 이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 여기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공부했었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이 얼마든지 밝혀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 이 녀석은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와 같아. 자, 이것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x가 있어. 그걸 gx. 그다음 그걸 f의 gx. 이렇게 대응시킨 것을. 자, 이건 무엇입니까? 이게 g, 이게 f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 불러? f의 g라고 부르면 돼.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 전체에 대해서 역대응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역함수이므로 지금 나를 정역의 원소로 하고 나를 공역의 원소로 하였을 때 1대1 대응이 성립하고 있다고 하자. 그래서 각각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자. 그랬을 때는 공역의 원소 하나 해도 각각 이 정역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고 있고 그걸 다 찾아서 짝 지을 수가 있어. 이것이 역함수. 자, 그런데 그것을 살펴봤더니 너에게는 이게 있잖아. 이것으로부터 역대응에서 무엇인가를 찾았어. 거기서 다시 한번 역대응에서 무엇인가를 찾은 것이 바로 너의 일거야. 가격을 보았더니 그 메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메뉴를 보았더니 누가 먹었는지를 알게 돼. 그래서 이 5천원짜리를 낸 사람은 누굴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지금과 같이 역함수 구할 때는 합성함수가 순서가 바뀐다더라. 외워도 물론 무방하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대응관계다. 그리고 실제 수능시험도 이러한 모양으로 나온 한지 꼭 알아야 한다. 자, 대응관계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에서